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지만 그동안 겪어온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윈도우에 대한 얘기는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최대한 짧게 짚고 넘어가고요. 대신 회사가 그동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겪은 핵심적인 변화들과 클라우드를 필두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다른 기업과 대조되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경영 방식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윈도우가 아닌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문 너머 구름까지 라는 소개 한 줄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대 CEO였던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순으로 구분하여 회사를 알아보고 또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에 의해 창업되었습니다. 1990년 윈도우 출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었고, 이 업적 하나만으로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전세계 최고 갑부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으니 그만큼이나 윈도우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오피스까지 진출해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섭렵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야말로 전세계 컴퓨터 시장을 씹어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반독점법 이슈로 회사가 나락으로 갈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1998년 미국 법무부가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당시 경쟁 상대 넷스케이프를 차단하기 위해 윈도우의 압도적 지배력을 악용했다라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1심에서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두 개 회사로 쪼개도록 명령하기까지 하지만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와의 타협을 통해 회사 분할을 피하고, 법원은 이듬해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면서 소송이 종결되고 사실상 큰 타격은 면하게 되어 극적으로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 1998년 마침내 빌 게이츠는 자신의 대학교 친구이자 1980년도부터 회사에 함께한 스티브 발머에게 CEO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포지션으로 전반적인 경영직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서서 기술 개발 부문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이렇게 빌 게이츠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 직원인 만큼 오래된 직원이었지만 스티브 발머는 개발자 출신인 빌 게이츠와는 정반대로 회사에서 영업과 경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과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달랐었는데요. 회사의 봉건적인 개발자 문화를 재편하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스티브 발머의 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만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눈엣 가시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면서 윈도우의 엄청난 성공을 직접 목격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윈도우를 키우고 싶었지 이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가 과점 중이던 게임 콘솔 시장에 엑스박스를 출시해 진입하면서 나름 선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머는 도전을 하더라도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된 윈도우를 기반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윈도우의 모바일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와 손을 잡고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이미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OS를 반띵하고 있었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사실 이미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창출하려던 스티브 발머의 야심찬 계획은 어렵지 않게 무산되었습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자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시장을 제패하고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같은 공룡 기업들이 탄생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서서히 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존립이 불투명해진다든지 회사가 망해간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가 워낙에 튼튼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 보이듯이 영업이익률이 못해도 항상 30% 중반대에 육박했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난 수치예요. 이 정도 규모의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새로운 제품을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판매한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매출 성장률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심리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나스닥이고 하얀색 선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인데요. 빨간색 범위가 보여주는 리만 사태와 함께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2010년 이후부터는 주가 성장률이 나스닥 지수한테 역전당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저조한 성장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 눈에 띄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구글, 아마존, 애플의 주가가 지수를 압도적인 페이스로 따돌린 모습과 비교하면 당시 주식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른 테크 기업 대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감이 좀 오시죠? 스티브 발머도 막판에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상에 나오듯이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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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rs.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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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rs. Yes! 개발자들에게 좀 더 친화적이고 개선된 이미지를 주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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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rs. 이런 노력은 오히려 각종 패러디로 재탄생하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밖에 남지 않았죠. 결국에 스티브 발머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발머의 사임 당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7% 상승했을 정도로 주주들의 반응이 주가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사장이 누구일지 궁금해했고 여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재편하는 인물을 외부에서 들여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런 예상을 깨고 새로 선임된 CEO는 내부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발머가 재임하던 시절 부문장이었던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19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서 2008년 발머가 B2B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디비전을 설립할 때 이 부문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를 주축으로 개인 단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향 비중의 훨씬 큰 회사였기 때문에 B2B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부문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애저 클라우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산업의 기회를 일찍 보고 투자했는지 궁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스티브 발머가 스마트폰 시장의 진출에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 고안해낸 부문이었지만 정작 발머는 이 부문이 창설되고 얼마 안 돼서 사임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기여도를 따지면 스티브 발머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었다고 봐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쨌든 이 당시에 아마존이 AWS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 빠른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 그동안 공을 세워온 인물이었던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기 대표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CEO에서 물러나면서 새롭게 임명된 CEO 앤디 제시도 AWS 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산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실감이 좀 나시죠? 이번 영상으로 이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클라우드의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업로드한 아마존 영상의 13분 27초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실 분들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임명되기까지만 해도 이 임명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나델라가 대표이사로 임명되고 얼마 안 되자 10년 가까이 정체되었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는
당시 컴퓨팅 산업의 블루오션인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차츰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아니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사티아 나델라의 경영 능력이 회사의 성장에 장밋빛을 한층 더했는데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반경쟁적인 회사의 방향성 때문에 2014년까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지만 이것 역시 나델라 체제로 들어서면서 기업 문화와 함께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나델라 체제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과 경쟁하는 회사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들, 산업의 우군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지난 아마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존은 미래성장 가치가 큰 사업 부문이라면 가차없이 투자하고 진입하는 기업이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사실 적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존과 경쟁 관계에 있는 워마트 같은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아마존 조라고 AWS를 쓸 이유가 없어서 일부러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는 경우도 여럿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MS 오피스가 한때 데스크탑 시장에서 경쟁사였던 애플의 iOS 환경에서 구동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동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억압적인 입장과는 달리 글로벌 최대 개발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GitHub 인수를 통해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회사로 편입시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GitHub는 영리적인 서비스와 오픈소스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로 2011년부터 이미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코드 저장소로 알려졌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어떤 작업의 협업면에서 훨씬 더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이 플랫폼 위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기존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플랫폼, 그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인수권을 보면서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도 두고두고 가치가 높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연매출을 50조에 가깝게 창출해내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컴퓨팅 자원을 지속적으로, 아니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점진적으로 요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게 되면서 파생되는 파급력은 단순 클라우드를 임대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플랫폼 기업 중에는 2016년 12월 비즈니스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한 빅딜이 있었고요. 결국에 무산되었지만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틱톡의 US 사업 부문이 팔리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된 것, 그리고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시가총액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관심 기반 이미지 스크랩 SNS 핀터레스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인정하는지 감이 좀 오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사업 부문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과 더불어 게임 콘솔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75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게임 배급사인 베데스다를 통해 앞으로 게임 시장에서 성장할 인터넷 트래픽을 자사의 클라우드로 자연스럽게 끌어오게끔 하려는 것을 보면 얘네가 그려가는 클라우드 생태계가 참 다이나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 영상 작업 중인 3월 24일 기준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채팅 커뮤니티 플랫폼 디스코드를 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게임 유저들의 음성, 영상, 텍스트 기반 채팅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이용 가치가 스터디 그룹, 북클럽처럼 줌과 같이 가상 모임의 영역으로 확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잠깐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MS 팀스랑 스카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기술적으로 겹치는 디스코드를 100억 달러나 주고 인수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디스코드의 유저 베이스에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것은 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아니라 디스코드가 보유하는 월 평균 유저 수 1억 명의 플랫폼을 사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이듯이 매출의 증가율은 2016년부터 꽤 저조한 편이었다가 점점 가속된 성장률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6년 30%에서 2020년 37%까지 40%대를 향해 엄청난 이익률 성장세를 계속해 왔는데요. 사실 이게 숫자로 봐서 오히려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매출이 100조가 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수치라는 점과, 그만큼 단순히 시장 내에 경쟁 우위 몇 개를 확보한 정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유들이 제가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이례적인 항목이 있다면 2018년에 세금이 55%나 부과됐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볼 때 이렇게 이례적인 항목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참고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은 공시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시에 올린 자료만 꼼꼼히 찾아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큰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배경은 정치적인 이슈랑 좀 맞물려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세법을 시행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시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에 대해서 15.5%, 비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8%의 일회성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꽤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스럽게 여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국에 들여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처럼 세금률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돈을 거기다 두고 돈이 필요하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쓰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에만 쌓아놓고 있던 돈을 본국으로 들여오는데 적은 세금만 부담하고 들여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번 돈이랑은 무관하게 손익계산서 상에는 적자로 책정이 된 건데요. 대신 이런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자본이 미국 내로 들어와 경영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아마존, 애플도 해외 자본을 들여오겠다고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380억 달러, 40조 원이 넘는 돈을 법인세로 부과하고 미국으로 돈을 들여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부문은 크게 Intelligent Cloud,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그리고 More Personal Computing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telligent Cloud 사업 부문은 서버 제품군들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비중이 가장 작았던 이 사업 부문은 계속해서 가속화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의 제목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상품은 더 이상 윈도우즈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작년 매출 성장률은 24%였는데요. 주된 성장 동력은 역시 애저향 매출이 56%나 증가했다는 점에 있고, 여기에 정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마진율 역시 애저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애저 관련 사업 부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은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오피스 365, 구인구직 기반 SNS 플랫폼 링크드인, 그리고 기업들의 전사적 자원관리 서비스와 고객 관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가 포함되어 있는 부문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이 전사적 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더존 비즈온 같은 회사들이 있죠.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부문의 매출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30%대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성장률 12%의 주된 성장 요인에는 오피스 365양 매출이 약 12% 증가한 것과 프리미엄 구독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링크드인의 매출이 약 20% 증가한 것, 그리고 다이나믹스 사업 부문에서 14%대의 성장률이 있습니다. 마진율도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 부문은 비슷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링크드인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업 부문은 More Personal Computing 사업 부문으로 윈도우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제품, 게이밍, 그리고 검색 엔진 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More Personal Computing 사업 부문의 매출은 작년 6% 성장했고,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윈도우형 매출이 9% 증가한 것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서피스 제품들의 매출이 8%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게이밍 부문의 경우에는 엑스박스의 게임 콘텐츠, 마인크래프트 등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엑스박스 콘솔 기기 매출이 30%나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 매출은 2%만 증가했는데요. 비록 아직 매출 성장률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있는 사업 부문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려가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에 있어서 매력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시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색 엔진 사업 부문의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있고요. 작년 기준 매출 성장률은 1%밖에 안 됐는데요. 큰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독식하고 있는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게 지난 구글과 호주 정부 간의 마찰이 되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자국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불하게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해 추진해 왔는데요. 구글이 이에 맞서서 이 돈 우리 못 내겠다, 이 법안 입법되면 우리 아예 호주에서 철수하겠다고까지 나서니까 호주 총리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빈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메꾸면 된다 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위력이 정말 국가와 어떤 면에서는 맞닥뜨릴 정도로 커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애플에 밀려서 더 많이 못 사서 아까운 주식입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다르게 이미 반독점법 이슈로 한번 고생을 한 터라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가능한 많은 산업의 우군들을 확보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독특한 방향성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